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 북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경제서적입니다. 경제의 질문들이라는 책이고요. 저자는 김경권, 출판사는 북스톤입니다. 요즘 경제가 너무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경제가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 두려운 사실 중에 하나는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이제 어떤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가 아니라 이제 막 시작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어서 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2025년까지는 이 불황이 계속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IMF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올 거다, 이렇게 예측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예측들이. 아무튼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데 이 책 경제의 질문들, 이 책의 저자는 공포는 언제나 무지에서 온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점쟁이처럼 정확하게 찍어서 예측할 수는 없는 거지만, 경제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미래에 우발적으로 발생할 경제 현상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경제가 움직이는 원리를 이해하도록 돕는, 제 생각에는 친절한 경제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책의 저자분은 고대 경제학과를 나와서 카이스트에서 경영공학 석사를 하시고 콜로라도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경제 전문가입니다. 그야말로 경제로만 쭉 공부를 하셔서 박사학위도 받고, 또 국내외 대학에서 경제를 강의하는 교수님으로 활동을 하셨고요. 미국의 콜로라도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고, 그 콜로라도 대학교에서 경제학과 전공 과목 중에 하나인 중급 거시경제학, 이런 강의를 맡았다고 해요. 근데 아까도 보셨지만 고대 경제학과 나와서 카이스트로 가셨고, 어떻게 보면 토종 한국인이죠. 그래서 스스로가, 저자가 토종 한국인인 내가 어떻게 원어민 학생들에게 영어로 이 내용을, 강의를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하셨다고 해요. 결국 저자의 선택은 단기간에 영어 실력을 높이는 게 아니라 어려운 영어는 가급적이면 다 빼고 최대한 내가 쓸 수 있는 쉬운 말로 설명을 하자, 이렇게 강의를 쉽게 설명하자 쪽으로 잡았다고 해요, 방향을. 그 결과 미국에서, 우리나라도 물론 할 텐데, 저자의 강의가 학생들한테 이렇게 평가를 받죠. 교수 평가 같은 게 있죠. 과목 강의 평가가 있고. 그래서 저자의 강의가 항상 학생들에게, 수강생들에게 어려운 경제학 개념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경제 강의다, 이렇게 좋은 평가를 항상 받았다고 합니다. 이거는 만국 공통인 것 같습니다. 쉽게 설명해주는 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포인트죠. 이렇게 어려운 경제 개념들을 이 이상 쉽게 설명하기 힘들 정도로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는 것이 이 책의 최대 장점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중앙은행이 매입한 자산 규모를 줄이는 것을 양적 긴축이라고 하죠. 벌써 이미 조금 어렵죠, 개념이. 근데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욕조에 물이 가득 차 있는데 물이 갑자기 확 빠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빠지게 하려고 배수구를 살짝 열어놓은 거야. 이런 식의 비유를 활용하는 것들도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인상적이었던 비유 중에 하나인데, 국가 전체의 총생산량을 뜻하는 걸 GDP라고 그러죠. 국내 총생산, GDP. 근데 GDP가 높다, 이거는 건드리기 힘든 덩치가 큰 친구다. 그래서 GDP가 높은 국가들은 덩치가 큰 친구고, 근데 덩치가 큰 사람이라고 반드시 건강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필요한 개념이 경제의 질적 부분을 나타내는 1인당 GDP다. 그러니까 GDP가 높은 나라는 덩치가 큰 친구고 1인당 GDP가 높은 나라는 건강한 친구다.
네, 이렇게 비유를 해주니까 굉장히 개념이 명확해지더라고요. 네, 덩치와 건강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론 이 경제적인 개념들이 한 번에 이해하기에는 좀 다소 난해하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아주 빈번하게 막 접하진 않죠. 근데 그런 개념들을 아주 쉽게 접할 수 있는 적절한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주니까 이해하기가 좀 쉬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번 반복하지만 저는 이 부분이 인상적이었던 게 이런 예시와 비유가 너무 적절하게 아주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는 것이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이다 라는 생각이 여러 번 들었습니다. 또 그런 개념에서 또 다른 좀 인상적이었던 비유를 하나 소개해 드리자면 우리나라 중앙은행은 한국은행이죠. 그리고 미국의 중앙은행은 연방준비위원회, 연준이라고 부르고요. 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요즘에 굉장히 막 계속 올리고 있죠.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0.5%, 0.75% 막 올리고 있는데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막 파티가 한참이라서 막 맥주를 마시고 막 음악을 틀어놓고 막 춤을 추고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파티를 즐기고 있는데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는 거는 그런 파티 한가운데서 음악을 탁 꺼버리는 거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재미있고 이해가 아주 잘 되는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이 됐고요. 요거를 책의 본문을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금리 인상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기까지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걸리기도 해요. 중앙은행은 이러한 불확실성까지 고려해 선제적으로 통화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중앙은행은 종종 경기가 좋은데 성급하게 기준금리를 올려서 찬물을 끼얹는다는 불평을 듣기도 합니다. 마치 파티가 절정을 향해 가는 시점에서 음악을 꺼버리는 사람처럼요. 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딱딱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는 난해한 개념들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잘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이 일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우리 주변에서 계속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또 올해 안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더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는 비유가 아닌가 생각을 해봤고요. 네, 여기에 연결해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관한 부분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앙은행의 독립성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어려운 개념이죠. 딱딱하고. 근데 이렇게 풀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기본적으로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하기 때문에 자신의 임기 중에는 호황이 계속돼서 파티가 지속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파티가 길어지면 당연히 파티에 들어가는 비용이 계속 증가하겠죠. 음식도 더 있어야 되고 술도 더 있어야 되고 장소도 계속 빌려야 되고. 그런데 이렇게 파티를 이어가려고 하는 정치인들 앞에서 중앙은행은 소신 있게 파티를 끝내야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서 독립성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 이렇게 키워드만 딱 놓고 보면 사실 쉽게 이해가 싹 들어오지 않는 개념인데 파티를 계속하려는 정치인과 음악을 강제로 꺼서라도 파티를 끝내야 하는 중앙은행 이렇게 비유를 하니까 이해가 굉장히 쉬워지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책의 제목이 경제 질문들이죠. 그거에 관련해서 몇 가지 경제 질문들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본문에 나온 질문들을 그대로 인용하는 건데요. 네, 한번 들어보시면 이렇습니다. 왜 어떤 나라는 부자고 어떤 나라는 가난할까? 가난한 나라가 부자가 되는 방법은 없을까? 인플레이션은 왜 발생하고 내 자산, 예금, 주식, 채권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경제는 왜 호황과 불황을 반복할까? 정부가 직접 돈을 쓰는 것과 세금을 깎아주는 것 중에서 뭐가 더 효과가 좋은가? 왜 환율은 매일 오르락내리락 하는 건가? 환율의 등락이 나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네, 이런 질문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위에 제가 지금 방금 질문드린 경제 질문들 중에서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몇 개나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렴풋이 개념은 이해하는 질문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질문들은 글쎄 전혀 답을 모르겠다 이런 질문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런 경제 질문들에 막힘없이 대답할 수 있는 분이라면 이 책을 읽을 필요가 없다.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이야기는 이 책은 이런 경제의 흐름을 읽는 질문들에 대한 답을 알려주는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의 질문들이라는 책이 제목이 된 것 같고요. 저자는 이 경제학이라는 것을 어떤 개별적인 학문이라기보다는 과학적인 사고나 인문학적인 사고 이런 것처럼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경제학이라는 렌즈를 끼고 보면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경제 현상들이 하나 둘 선명하게 눈에 들어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사실 돈과 경제로 돌아가는 완전한 자본주의 세상이죠.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제에 대한 질문들에 답을 할 수 없다면 당연히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겠죠. 너무 명백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눈은 뜨고 있지만 보여야 할 것이 보이지 않는 우리 표현 중에 이런 게 있죠. 눈뜬 장님. 눈은 뜨고 있지만 진짜 보여야 할 것들이 안 보이는 거죠. 봐야 할 것들을 못 보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만 하는 중요한 내용이다. 이 사실에 아마 반대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는 자본주의를 중심으로 한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상에서 경제를 공부하지 않는 것은 직무태만이다, 직무유기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들도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꼭 의무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모르면 자기 손해인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이거 모르시면 손해를 많이 보시게 될 텐데요 이런 이야기죠. 아무래도 경제를 잘 아는 분들은 돈을 더 많이 벌고 또 번 돈을 잘 지키는 일에 능숙할 것이고요. 반대로 경제를 모르면 돈을 버는 것도 쉽지 않고 또 가지고 있는 거를 지키는 것도 그만큼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어느 순간 돌아보면 내 돈이 다 어디 갔지? 어쩌다 이렇게 됐지? 이렇게 되는 세상인 것 같아요. 경제를 모르면. 그래서 경제 공부는 꼭 해야 된다. 자신을 위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은 이 경제의 큰 흐름, 거시경제학이라고 그러죠. 경제의 큰 흐름과 이런 틀 속에서 꼭 알아두어야 될 개념들을 체계적으로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경제서적을 하나만 읽어야 된다면 저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고 이렇게 초등학생들 경제책처럼 아주 낮은 수준의 아주 기초적인 것들을 다루는 그런 경제책은 아닙니다. 제법 굵직굵직한 개념들이 다 담겨 있고 거기에 또 심화 내용도 있고 수준이 아주 그렇게 저학년용 경제책은 절대로 아니고요. 그렇지만 이런 내용들을 최대한 쉬운 언어와 비유, 예시를 통해서 그냥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렇게 경제에 대해서 알아둬야 할 내용들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소개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경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왔었는데 이 생각을 하고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이 좀 부딪혔던 것 같아요. 새로운 사실들도 많이 알게 되고요. 또 기존에 어렴풋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책 전체에서 저자가 아주 여러 번 강조하는 공식이 하나 있어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경제 상식으로 이거 하나 정도는 기억해두면 되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자분은 기본적으로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거시경제학이 주 종목인 분입니다. 근데 거시경제학에서는
이 공식을 통해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표현한다고 하는데, 이 공식 하나면 굉장히 많은 경제 상황의 변화에 대입해서 이 경제의 흐름을 예측해보고 분석해볼 수 있는 이런 공식이라, 하나 소개를 드리자면 그 국민소득 항등식이라는 공식인데요. 저자는 이걸 내가 강의 중이라면 여기다가 별표는 10개를 치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진짜 중요한 공식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공식입니다. 이런 공식입니다. GDP, 국내 총생산은 소비 더하기 투자 더하기 정부 지출 더하기 순수출이다. 네, 이런 공식입니다. 한 국가 영토 안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합을 국내 총생산, GDP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국내 총생산인 GDP가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 이런 항목으로 분배가 돼서 사용된다. 이렇게 가정을 한 겁니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 요게 이제 여러 가지 경제 개념들과 상황에 대입하면, 그러면 소비가 이렇게 늘어나니까 GDP가 늘어날 것이고, 이번에 정부에서 이런 지출을 늘렸으니까 또 GDP가 상승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막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공식이고요. GDP가 궁극적으로, 사실 이건 좀 단기적인 얘기였다고 보면, 궁극적으로 GDP가 계속해서 늘어나기 위해서는 여기에 더해서 아이디어와 교육이 핵심이다. 이런 이야기로 이 책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경제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어떤 핵심적인 내용들이 일반인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쉽게 풀어서 써진 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책이고요.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한 번쯤 읽어봐야 될 책이다. 이렇게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필요한 책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챕터 1 GDP 관련된 부분을 조금 읽어드릴 텐데요. 사진과 도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책인데, 그걸 제가 띄워서 보여드릴 수는 없어서 그 책 낭독 중에는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것들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의 질문들, 돈, 경제, 세상의 흐름을 알고 싶을 때, 김경곤 지음, 북스톤. 챕터 1 GDP.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어떻게 필리핀의 10배가 될 수 있었을까? 두 장의 사진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1950년대 후반 두 도시의 풍경을 담은 사진입니다. 아래 사진은 1959년 서울 덕수궁 대안문 앞을 찍은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사진은 비슷한 시기에 필리핀 마닐라의 모습입니다. 사진 한 장으로 일반화하기는 조심스럽지만 적어도 두 사진만 봤을 때에는 마닐라가 서울보다 더 발전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 데이터는 어떨까요? 도표 1-1은 1960년부터 63년에 한국과 필리핀의 1인당 GDP를 보여줍니다. 데이터상으로도 필리핀의 1인당 GDP가 한국보다 높은 수준이었네요. 사진에서 느꼈던 격차가 전혀 근거 없는 추측은 아니었던 셈입니다. 그로부터 어언 60여 년이 지난 지금, 사정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도표 1-2를 보면 필리핀의 1인당 GDP는 그다지 증가하지 못한 채 2020년에도 3,000달러 근처에 머뭅니다. 반면 한국의 1인당 GDP는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필리핀과 격차를 벌리기 시작하더니 현재는 필리핀의 10배 정도 수준이 됐습니다. 도대체 지난 60년간 두 나라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한국의 1인당 GDP는
어떻게 필리핀의 10배가 됐을까? 경제학에서는 이 질문을 경제 성장 이론에서 다룹니다. 말 그대로 장기간 한 나라의 경제가 성장하는 걸 다루는 이론이죠. 경제 성장의 핵심 키워드가 바로 이번 주제인 GDP인데요. GDP는 수많은 경제 변수 가운데서도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진 스타 변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경제 용어이기도 하고요. GDP는 우리말로 국내 총생산입니다. 좀 더 풀어볼까요? 특정 기간에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를 모두 합한 값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풀었어도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렵죠? 경제 강의를 할 때 저는 이 문장을 세 조각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1. 특정 기간에 2. 국내에서 생산된 3.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를 모두 합한 값. 이제 각 항목을 설명해 볼까요? GDP는 특정 기간을 대상으로 측정하고 보통 1년 단위로 합니다. GDP는 국내에서 생산된 것들만 포함하는데 여기서 국내는 한 국가의 영토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GDP는 대한민국 안에서 생산된 것만 포함합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에서 생산한 것들도 물론 포함됩니다. 그 다음 항목이 GDP의 핵심 개념이라 할 수 있는데요. 재화는 여러분이 마트에서 구입하는 것, 생수, 칫솔, 휴지 등이고 서비스는 미용실이나 병원에서 받는 시술 등을 말합니다. 시장 가치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격을 뜻합니다. 정리해 볼까요? 앞으로 누군가 여러분에게 GDP가 뭐지? 라고 물어본다면 다음과 같이 대답하면 됩니다. 우리말로는 국내 총생산인데 1년간 한 나라 영토 안에서 생산된 재화, 서비스의 시장 가치를 모두 합한 값이야. GDP vs 1인당 GDP. 덩치와 건강의 차이. 이제 GDP가 크거나 작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죠. 한 나라의 GDP는 그 나라의 경제 규모를 나타냅니다. 사람으로 치면 키나 몸무게와 비슷해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GDP가 가장 큰 나라 톱3는 어딜까요? 5초의 시간을 드릴 테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어디라고요? 제가 알려드릴 답과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시죠. 먼저 1위는 미국입니다. 2020년 세계은행 데이터 기준으로 미국의 GDP는 약 20조 달러입니다. 앞에서 말한 GDP의 정의를 이용해 볼까요? 2020년 한 해 미국 영토 내에서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를 합한 금액은 약 20조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2경 6천조 원 정도가 되네요. 2위는 중국으로 약 15조 달러입니다. 그러면 3위는 어느 나라일까요? 바로 일본입니다. 약 5조 달러네요. 세계 GDP 순위는 도표 1-3과 같은데 한국은 당당히 10위에 있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GDP는 한 나라의 경제 규모를 의미하는데 GDP가 10이라는 것은 전 세계 200개가 넘는 국가 가운데 덩치가 10번째로 크다는 뜻이죠.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으나
학창 시절에 덩치가 엄청 큰 친구들은 함부로 못 건드리는 것처럼 경제 규모가 크면 국제사회에서 일단 어깨에 힘 좀 줄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덩치 큰 사람이 반드시 건강한 것은 아니죠. 덩치는 좋은데 그게 근육이 아니라 다 살이라면 성인병을 앓을 수도 있고 관절에 무리가 갈 수도 있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인지라 이 점을 보완하고자 절대적 경제 규모를 나타내는 GDP 외에 추가로 쓰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경제의 질적 부분을 측정하기 위한 1인당 GDP입니다. 도표 1-4는 2019년 기준 1인당 GDP가 가장 높은 국가 순위입니다. 방금 봤던 GDP 순위와는 많이 다르죠. GDP 기준으로 세계 2위인 중국은 1인당 GDP 기준으로는 85위로 내려갑니다. 6위였던 인도는 무려 160위네요. 반면 모나코, 리에텐슈타인, 룩셈부르크 같은 나라는 경제 규모는 작아도 1인당 GDP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덩치는 작지만 건강한 몸을 가졌다고 비유하면 적당하겠네요. 소비를 할 것인가, 투자를 할 것인가? GDP와 1인당 GDP의 개념을 알아보았으니 이제 다시 우리의 원래 질문이었던 1960년부터 2020년 동안 대한민국과 필리핀의 1인당 GDP의 격차가 크게 벌어진 이유는 무엇인가로 돌아가 보죠. 경제학에는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설명하는 이론이 많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솔로우 모형을 소개하겠습니다. 참고로 솔로우 모형은 1987년에 경제 성장 이론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로버트 솔로우가 만든 모형입니다. 솔로우 모형은 여러 개의 수학 방정식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서는 주요 개념만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학 모형에서는 일반적으로 공급과 수요 부문을 나누어 생각합니다. 여기서 공급이란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해 시장에 제공하는 것을, 수요는 시장에 공급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급 부문의 대표로는 기업이, 수요 부문의 대표로는 소비자가 있죠. 솔로우 모형도 크게 공급과 수요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모형에서 여러분은 생산자인 동시에 소비자가 됩니다. 즉, 무언가를 만들어 시장에 팔고 그 대가로 받은 소득을 이용해 시장에서 무언가를 구매하는 거죠. 조금 있다가 이 개념을 사용할 예정이니 생산자인 동시에 소비자라는 것을 일단 기억해 주세요. 먼저 공급 부문을 살펴볼게요. 솔로우 모형에서 공급 부문의 핵심은 생산 함수입니다. 함수가 나오니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요? 걱정 마세요. 첫 시간인 만큼 수학식은 과감히 생략하고 개념만 짚어드릴게요. 예를 들어 자동차를 생산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일단 땅부터 마련해서 공장을 짓고 생산 설비를 놓아야겠죠. 설비를 돌릴 사람도 뽑아야 하고 강판 등의 원자재도 필요하겠네요. 이 모든 것들을 생산 요소라고 합니다. 경제학자들은 이 가운데서도 생산 설비 같은 자본과 사람의 노동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봅니다. 그리고 생산 함수란 자본과 노동을 이용해 최종 생산물을 만들 때 사용되는 생산 기술을
수학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솔로우 모형에서는 이 중에서도 자본이 특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관심사인 1인당 GDP가 자본량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죠. 가령 자동차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장비나 기계 같은 것이 많을수록 1인당 GDP도 높아집니다. 이 가정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1인당 GDP가 필리핀보다 상승한 이유는 한국의 전체 인구수 대비 보유하고 있는 생산 장비의 수가 필리핀보다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